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 특허 분쟁에서 시작된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이 LS그룹과 호반그룹 간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상대편의 모회사 LS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일단 호반그룹은 이 LS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호반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단순 투자라는 겁니다. 이제 전력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설명인데요. 네. 호반그룹의 주력 회사인 호반건설은 2023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으로 1조 원가량 보유하고 있고요. 호반산업은 5,300억 원가량 갖고 있습니다. 호반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이 많은 현금에 대한 투자처를 오래전부터 물색해왔습니다. 이번에 LS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호반산업이고요. 호반산업은 자회사로 2021년 인수한 대한전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투자치고는 대상이나 시점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지분을 3% 정도 샀다고 들었는데 네. 정확히 얼마나 산 겁니까? 네, 호반산업이 취득한 LS 지분은 3%에 약간 못 미치는 2%대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이제 1,000억 원가량 투입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분 매입은 지난달 수차례에 거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그 장부나 또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또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력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경쟁사에 투자했다는 이 호반그룹의 설명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결국에 이 전력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그룹 내 대한전선의 그 생산 능력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 개발의 투자비를 늘린다든가 하는 그 움직임이 상식적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호반그룹이 지금 대한전선 인수 후에 유상증자도 참여하고 또 해저 케이블 공장도 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해도 이 현금성 자산 5천억 원을 들고 있는 회사가 1,000억 원을 들여서 경쟁사 지분을 산다는 건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결국 이번 지분 인수의 본질은 LS그룹, LS전선과 호반그룹,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감정이 좀 섞인 싸움 같은데 두 회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까? 일단 LS전선은 2007년 세계에서 네 번째, 또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이제 전용 공장을 지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 LS전선 공장 건축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가 2022년 대한전선의 첫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LS전선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경찰 압수수색이 이어진 끝에 현재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그룹은 이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전선업계에서 부동의 1위였던 LS전선의 매출은 지금 갈수록 줄고 있고 또 대한전선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버스덕트라는 또 배전 부품의 특허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나온 2심 선고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물어줘야 할 돈으로 1심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1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전선은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호반그룹이 이 시점에서 LS 지분을 더 사들여서 네. 혹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LS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서 그 오너일가 지분이 32%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제 LS가 갖고 있는 자사주도 15%입니다. 합치면 이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2%를 사들이는데 1,000억 원을 썼는데 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려면 아무리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조 5천억 원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 상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됐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투표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민주당은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는 소액 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들이 남발될 수 있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야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온 이 국민의힘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제 법안은 정부의 제2요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제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해온 만큼 경제계도 역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또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안 기능은 정지됩니다. 다만 당정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한경협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부작용이 있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집값이 떨어진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 집값 상승의 여파는 이제 세금 고지서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자, 이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열기가 서울 전역으로 좀 퍼지는 분위기인데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전국 아파트 값도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는데요. 16주 만에, 무려 16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겁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2%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6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한번 보면요. 강남 3구에 상승세가 더 확대됐는데요. 송파가 0.72% 오르면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었고 강남과 서초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2018년 이후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강북과 도봉, 노원도 오르거나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올해 집값이 좀 계속 조정을 받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집값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시세만큼 이 공시가격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강남 3구 이 공시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네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이 10% 넘게 올랐고요.
마포와 용산, 성동도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밝힌 대로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변동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강북 지역은 1에서 2%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도 3%대로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시가격 상승은 이제 보유세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가 많게는 40% 가까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강남 3구의 주요 단지는 보유세를 많게는 한 40% 가까이, 적게는 20% 이상 더 내야 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그 압구정에 있는 신현대 구차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보유세를 40% 더 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용성 지역의 주요 단지들도 한 10에서 20% 정도 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기준 공시 가격이 이번에 12억 원을 넘으면서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습니다.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한은행이 그 잠실주공 5단지와 레미안 고덕 힐스테이트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1년 전보다 보시는 것처럼 3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올해 보유세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32만 명, 어느새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감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더해서 종부세를 손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에 이릅니다. 이를 기본 세율인 0.5에서 2.7% 수준으로 통일하자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다른 기계들처럼 정해진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상자를 인식하고 상자가 틀어져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더라도, 심지어 상자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걸 짚을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기계들과는 차별적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서 기존과 다른 고속 고가방, 고강성 협동 로봇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이제 세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 50kg 그리고 35kg, 25kg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S의 공포 우려가 가시며 힘차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 관세 부담과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 겹치며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고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인 업종 방탄주입니다. 유럽 각국이 각자 도생을 위해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유럽 군비 증강의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방산주들의 주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럽 시장에 K9 자주포, 천무 등을 수출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급등했고 K2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 로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방산주의 약진 계속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동도 방위비를 늘리며 군수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고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하려는 대규모 수요도 있어 기회가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구체적으로 JP모건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연간 신규
수주 시장이 유럽 14조 원, 중동 5조 원으로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아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주 열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GTC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가 이번 행사에서 최신 칩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와 차세대 칩 루빈의 구체적인 사양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이달 21일 양자의 날이라고 정하면서 글로벌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자리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등 주요 파트너사들과의 기술 협업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의 양자 기술 로드맵과 연구 성과 또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초 CES에서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업황 기대감을 무너뜨린 젠슨 황. 이번 GTC에선 달라진 시각을 드러내며 양자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촉발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차세대 기술 패권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매력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련주들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번 주에만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가 4개나 동시 상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었는데요. 4곳의 자산운용사에서 이 양자 컴퓨터 테마의 ETF 상품을 한날 1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일제히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지난해 12개의 밸류업 ETF가 동시 상장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제 정책에 발맞춘 상품이었고 동일 테마로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추격 상장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입니다. 네. 물론 각자가 추종하는 지수가 좀 다릅니다. 신한운용의 상품의 경우 캐디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지수를, KB운용의 경우 솔렉티브 인덱스, 한화운용 상품은 아이셀렉트,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경우 팩트셋 지수를 추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담긴 상품을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크게 분별되지 않는데요. 네. 이중 코액트 상품만 사실 액티브형이라서 미국 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을 담는다고 하는데 이 비중 사실 크지 않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허니웰, 디웨이브 퀀텀 등 양자 기술 특화 기업들과 여기에 구글과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로 채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비슷한 상품을 운용사 4곳이 동시에 내놓은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키움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이 미국 양자 컴퓨팅 ETF를 내놨었는데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5분 만에 초기 물량 75억 원어치를 완판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금이 유입돼서 순 자산이 단 3달 만에 1,140억 원으로 무려 1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중소형 운용사 ETF로는 그야말로 히트 상품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2차 전지에서도 좀 붐이 일었을 때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유행에 올라탄 상품들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의외인 것은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양자컴 관련 ETF는 한 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ETF 시장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한국 시장의 7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규모로 보나 다양성으로 보나 훨씬 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퀀텀 컴퓨팅 관련 ETF는 디파이언스 퀀텀 ETF 하나뿐입니다. 지난 2018년에 상장된 상품인데 이마저도 양자 컴퓨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테마에 포함하고 있고요. 다른 양자컴 관련 ETF가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이렇게 순수하게 양자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분별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소수이다. 네. 나머지는 빅테크 투자 상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새로운 테마로 내기에는 차별성이 없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는 데 비해서 종목 투자는 좀 불안하신 경우에는 ETF를 통해서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겐 필요하죠. 하지만 유사 상품을 쏟아내서 금투업계의 경쟁력을 깎는다 이런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ETF 시장도 이제 200조 원 시대를 바라보는데 이 고질적인 이 상품 베끼기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의 주가 네. 흐름일 텐데 올해 들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먼저 올해 들어서 일단 양자 관련 기술주들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보시는 것처럼 30%에서 최고 한 67%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 초에 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뭐 결정적이었죠. 네. 이번에 상장된 4종의 양자컴 ETF는 첫날에는 9%대 약세로 마감했지만 이후 두 거래일 동안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미중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과 빅테크들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언론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가상화폐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기대가 부풀었죠. 네. 여기에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단기성 호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20일에 엔비디아가 퀀텀데이 행사를 엽니다. 이 GTC 2025에서 하루를 온전히 양자 컴퓨팅 관련 성과를 공개하는 날로 가지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 자리에는 앞서 마켓톡톡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주요 양자 기술 기업들의 CEO가 참석해서 젠슨 왕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월가에서도 젠슨 왕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한참 멀었다는데 진심이라면 이번 행사를 하루를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라 원과의 어떤 협력 내용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LG전자를 만나서 이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관련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